안녕하십니까. 전화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7번에 보시면 전과정 평가 LCA 편이 있죠. 따라서 전과정 평가 부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과정 평가를 이제 약자로 LCA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도 LCA에 대한 설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전과정 평가라는 용어는 약자로 LCA와 동일하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1번과 2번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1번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2번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인지를 묻는 문제가 LCA, 다시 말해서 전과정 평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과정 평가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사용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환경에 미치는 각종 부하를 원료 자원 채취, 생산, 유통, 사용, 재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 현상과 지구 환경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술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생산에서 폐기까지 환경에 대한 부하를 우리가 나타내는 값이 전과정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한 자원 및 에너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규명하고 정량화함으로써 제품이나 공정에 관련된 환경 부담을 평가하고 그 에너지와 자원, 환경 부하 역량을 평가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하는 과정을 전과정 평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 정의가 비슷하겠지만 약간의 문구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주어질 수도 있고 2번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인지를 묻게 되면 전과정 평가나 LCA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과정 평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과정 평가를 이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네 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목적 및 범위 설정, 목록 분석, 역량 평가, 개선 평가 및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전과정 평가 또는 LCA 평가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과정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적 및 범위 설정, 목록 분석, 역량 평가, 개선 평가 및 해석 단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단계가 되는 목적 및 범위의 설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 및 범위의 설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를 뜻하는 거죠. 전과정 평가 연구 결과 이용 분야를 고려해서 연구의 목적을 설정을 합니다. 자, 연구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를 말 그대로 목적 및 범위의 설정 단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록 분석입니다. 자, 목록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투입물과 산출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단계를 목록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입물과 산출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단계가 목록 분석 단계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역량 평가입니다. 역량 평가라는 것은 조사 분석 과정에서 확정된 자원 요구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기술적, 정량적, 정성적 과정인데 핵심은 뭐냐면 확정된 자원 요구 그리고 환경 부하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단계다. 그래서 역량 평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가 역량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선 평가 및 해석입니다. 전과적 목록 분석과 전과적 역량 평가로부터 얻은 결과를 정의된 목적과 범위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을 개선 평가 및 해석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찾는 문제,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 그리고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는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 자, 2번에는 목록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3번은 역량평가인데 목록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단계냐, 그리고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따라서 목록 분석의 핵심은 투입물과 산출물을 규명하는 거죠. 영양평가의 핵심은 확정된 자원 요구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게 영양평가의 핵심. 그래서 목록 분석이나 영양평가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에 보시게 되면 정과정 평가 LCA 평가 단계를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자, 첫 번째 단계가 뭐가 있죠? 목적 및 범위 설정이에요. 그러면 목적 및 범위 설정이 아닌 것은 답에서 지웁니다. 그럼 두 개로 줄었어요. 그죠? 자, 목적 및 범위 설정 다음에 뭐가 있죠? 목록 분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부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양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선 평가 및 해석 단계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죠.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정과정 평가라는 LCA를 구성하는 4부분 중에서 조사 분석 과정에서 확정된 자원 요구, 자, 여기서 확정된 자원 요구, 그리고 환경 부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적, 정량적, 정성적 과정인 것은,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과정 평가를 4가지 단계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단계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은 확정된 자원 요구, 그리고 환경 부하에 대한 영향 평가. 핵심은 환경 부하에 대한 영향 평가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예요. 뭐죠? 영향 평가 단계.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과정 평가의 일반적인 활용 목적입니다. 정과정 평가라는 LCA를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생활 양식의 평가와 개선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 목표치 또는 기준치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 제품 간의 환경오염 부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과정 평가 LC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게 되면 ESSD라는 게 있어요. 자, ESSD는 27번에 있는 문제처럼 내용을 줍니다. 내용을 준 다음에 용어를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ESSD라는 것은 약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대두된 용어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핵심은 뭐냐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환경이에요.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E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디벨롭먼트니까 D. 그래서 E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번.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대두된 용어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뜻은, 자, 환경은 E,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은 D. 그래서 E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거죠. 약자를 찾았을 때 따라서 라번, E와 D,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도 자주 나오죠. 자, 9번이라는 것은 EPR이라고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폐기물은 단순히 버려져서 못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서 폐기물이 곧 뭐가 되느냐면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재활용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 그러니까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을 많이 하겠죠. 따라서 재활용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핵심에서는 폐기물은 자원이고 재활용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는 뭐냐?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보기 중에 나올 거고, 약자로 나오면 EPR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또는 EPR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문제 28번. 폐기물은 단순히 버려져서 못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서 폐기물은 자원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재활용 정책에 아주 중요하죠. 재활용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자 뭐가 되는 거죠? EPR.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용어들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협약 및 사건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자, 바젤 협약이라는 게 있고 러브 커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대기를 여러분들이 대기 환경을 공부해 봤던 학생들은 바젤 협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기 쪽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폐기물 쪽에서도 나오는데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발생했던 분쟁이에요. 그래서 오염물질 자체가 독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프랑스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발생원에서 이제 발생원이 독일인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이제 실제로 보면 폐기물 자체가 이동을 했잖아요. 나라 자체에서. 그래서 유해 폐기물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통제와 규제와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협약으로 규정한 것을 우리가 바젤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바젤 협약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러브 커넬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법 매립 사건이에요. 자,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 폐기물입니다. 유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러브 커넬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꼭 정리하세요.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계되는 협약은 바젤 협약, 그리고 불법 매립에 해당하는 사건은 러브 커넬 사건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29번. 다음 국제협약 중에서 국제협약 및 조약 중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를 위한 협약은 자, 그래서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에요. 자, 국가 간 이동은 뭐라고 그랬죠? 바젤 협약.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반면에 문제 3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유해 폐기물의 불법 매립과 가장 거리가 깊은 것은 자, 불법 매립은 러브 커넬 사건이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바젤 협약, 그리고 불법 매립에 관계되는 사건은 러브 커넬 사건, 두 가지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이런 단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면 상당히 아까워요. 그죠? 조금만 신경 쓰면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추고 버릴 건 확실히 버려서 여러분들이 한 번 시험을 봤을 때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목적이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요령 있게 잘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도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에 보면 폐기물 관리의 기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말은 기타 내용이지만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1번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자, 생활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얼마냐?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kg만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1kg. 그죠? 잘 기억하세요. 1kg. 자,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우리가 폐기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활용도 있고 재이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량화입니다. 감량화. 따라서 폐기물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감량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뜻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이 뭘까요? 그렇죠. 음식물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중간 처리 방법이 있죠. 그리고 최종 처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 처분 방법이 뭐냐면 부피를 감소시키는 거죠. 압축을 한다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중간 처분 방식이에요.
그러면 최종 처분 방식이라는 것은 뭐죠? 매립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매립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면 갈수록 후진국도 마찬가지로 매립장이 별로 없어요.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처분 방식을 늘려서 폐기물을 최소로, 매립해야 되는 폐기물을 최소로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폐기물에 보면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소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생활 폐기물 중에서든 아니면 뭐 건설 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폐기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립 방법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립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문제 31번.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의 일일 발생량은 자, 일일 발생량인데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 폐기물을 관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량입니다. 감량.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량화가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 33번. 다음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류. 자, 그리고 문제 3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은 가번의 소각, 나번의 매립, 다번의 노천 폐기, 라번의 퇴비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최종 처분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죠. 매립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기물을 감량을 시켜서 매립장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중간 처분 방식을 늘려서 매립을 해야 되는 폐기물을 최소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파트 보시면 챕터 4에 보시면 폐기물의 감량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감량화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량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중간 처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 처분을 하면서 폐기물을 감량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압축, 파쇄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압축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압축 공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압축 공정. 자, 압축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피가 큰 폐기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압축을 한다는 소리는 뭐를 줄인다는 소리냐면 부피를 감소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피를 감소시키는 공정이 압축 공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폐기물을 압축을 하려고 하면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압축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압축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 압축기의 종류가 먼저 보면 고정식 압축기가 있고요. 그리고 백 압축기가 있고 수직식 압축기가 있고 회전식 압축기가 있어요. 따라서 시험상에서 폐기물 압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고정식 압축기. 고정식 압축기라는 것은 고정을 시켜놓고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방법에 따라서 고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수평식이라는 게 있고 수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우리가 압축을 시켰을 때 어떤 힘을 이용을 하느냐 하면 수압을 이용하죠. 수압. 그래서 수압을 이용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나왔을 때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고정식 압축기는 수압으로 압축시켜야 되는데 수압으로 압축시키는 게 아니고 공기의 동압으로 압축시킨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는 게 문제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백압축입니다.
자, 다종다양하다. 다종다양이라는 것은 종류가 많다는 거죠.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하면 수동식이 있으면 자동식이 있겠죠. 수평이 있으면 수직이 있어요. 다단이 있으면 다단은 여러 개. 그럼 다단의 반대가 한 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연속식이 있고 회분식. 연속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회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동을 시키는 것을 회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분식은 B번에 보시면 투입량을 일정 양씩 수에 분리해서 간헐적인 조작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간헐적인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조작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백압축이의 처리 능력은 시간당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시간당 5에서 34m의 삼성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가지는 게 백압축입니다. 그리고 수직식 압축기. 자, 수직식 압축기를 우리가 소용돌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소용돌이식 압축기로 나올 수도 있고 수직식 압축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다는 거. 기계적인 작동이나 유압이나 공기압에 의해서 작동하는 압축 피스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회전식 압축기예요. 자, 회전식 압축기는 회전판 위에 열려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백과 압축 피스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회전식. 자, 백과 압축 피스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시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압축기를 형태에 따라서 구별한 것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답은 소용돌이식 압축기. 자, 소용돌이식 압축기 수직식입니다. 그 다음 충격식 압축기, 답은에 고정식 압축기, 라번에 백 압축기.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죠? 나번이 정답이죠. 자, 충격식 같은 경우에서는 압축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파쇄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쇄 장치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전단식 파쇄기와 압축식 파쇄기. 이제 충격이죠. 충격식 파쇄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충격식은 주로 무거운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쇄식에 주로 해당하는 게 충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고정 압축기는 주로 수압으로 압축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고정 압축기는 수압 맞습니다. 다음에 고정 압축기는 압축 방법에 따라서 수평식과 수직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백 압축기는 회전판 위에 열려진 상태로 놓여 있는 백과 압축 피스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백과 압축 피스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죠? 회전식이죠. 백이 아니고 회전식입니다. 그러면 백 압축기 중에서 회분식이라는 것은 연속식과 회분식이 있는데 연속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장치인 반면에 간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동시키는 장치를 뜻합니다. 자, 회분식이란 투입량을 일정 양씩 수에 분리해서 간헐적인 조작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백압축기 중에서 회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장기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시험에서는 예시 3번처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포장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 그러면 왜 포장을 하느냐 하면 폐기물을 매립을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매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지죠? 압축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매립 방법 중에서 우리가 압축 매립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 매립 방식은 폐기물을 압축한 상태에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하려고 하면 포장기를 사용을 해서 압축을 시켜서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압축을 하려고 하면 압축기를 사용해서 압축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압축 후에 끈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 후에는 끈을 사용하는데 삼배나 가죽 또는 철끈으로 묶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관리에 용이한 크기나 무게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 그리고 완전하게 건조되지 못한 폐기물은 취급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종 매립장 같은 경우에서도 수분 함량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조된 상태에서 폐기물을 취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매립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포장을 해체하느냐 해체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시험에서 오답으로 포장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포장을 해체한 다음에 매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포장을 우리가 매립정에서 포장을 해체해버리면 압축된 상태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다는 것은 부피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한 그 상태로 그대로 매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포장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을 한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쓰레기 압축 처리 방법 중에서 포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압축 후에 삼배나 가죽 또는 철건으로 묶는다. 맞죠? 압축한 상태에서 끈을 이용해서 묶어놔야지 압축이 유지가 되니까. 답은에 관리에 용이한 크기나 무게로 포장한다. 답은에 완전하게 건조되지 못한 폐기물은 취급하기가 곤란하다. 답은에 매입지에서 포장을 해체한 다음에 최종 처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포장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끈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매립을 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봤죠.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압축 파트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계산하는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압축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압축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V1과 V2를 이용하는데 V1이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압축 전의 부피와 압축 후의 부피가 나와 있으면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압축비를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4번. 밀도가 680kg/m의 삼성이 쓰레기 200kg 압축되어서 밀도가 960kg/m의 삼성으로 되었다. 압축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V1과 V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200kg이라는 쓰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밀도가 680, 하나는 밀도가 960이에요. 그러면 처음이 680이고 압축 후에 960이니까 V1을 계산했을 때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 질량에서 밀도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V1은 200kg 곱하기 첫 번째 밀도니까 680kg/m의 삼성으로 나눠주시면 V1이라는 값이 0.29m의 삼성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압축 후의 부피는 똑같이 200kg인데 압축 후의 밀도가 960kg/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200kg에서 960kg/m의 삼성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0.21m의 삼성이라는 V2가 나왔어요. 따라서 압축비는 V2 나누기 V1으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38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압축비를 구하는 공식 중에서 부피 감소율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부피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는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에요.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부피 감소율이라는 VS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문제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쓰레기 포장 시에 부피의 감소율은 통상적으로 60%라면 이때 압축비는 자, 지금 VR 부피 감소율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죠? 60%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비가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부피 감소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에요. 여기서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 V1이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그러니까 V2에 비해서는 V1이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 6번. 쓰레기를 압축시키기 전에 밀도가 0.43톤/m의 삼성이었던 것을 압축시킨 결과 0.83톤/m의 삼성으로 증가했다. 이때 부피의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피의 감소율을 계산하니까 V1과 V2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쓰레기 양이 없어요. 쓰레기 양이 없다는 소리는 밀도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단위를 기준하시면 돼요. 자, 밀도가 지금 톤프미터의 삼성이니까 폐기물은 1톤을 기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톤 나누기 압축 전의 밀도와 압축 후의 밀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1톤 나누기 0.43톤/미터의 삼성, V2는 1톤 나누기 0.83톤/미터의 삼성을 하니까 각각의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피 감소율 구하는 공식에서 V1 자리에 2.326미터의 삼성, V2 자리에 1.505, 1.205미터의 삼성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48% 정도의 부피 감소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다음 파트에 계산을 하는데,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꼭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부피 감소율과 압축비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자,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V1 분의 V2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압축비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V1 나누기 V2예요. 그래서 이 값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그래서 1-V2분의 V1 분의 1 역수.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CR이라는 압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1 나누기 V2 대신에 CR로 대입을 하면 1-CR분의 1 전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CR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압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감소율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V1이나 V2, 다시 말해서 압축 전의 부피와 압축 후의 부피가 주어졌을 때 부피 감소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또는 부피 감소율을 계산했을 때 압축비가 주어졌을 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부피 감소율은 V1이나 V2 또는 압축비가 주어졌을 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십시오. 자, 문제 7번. 밀도가 500kg/m의 삼성이 폐기물 5톤을 압축비가 2.5로 압축했을 때 부피 감소율은, 자,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 식이 V1 압축 전의 부피, V2 압축 후의 부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계산할 수 있고, 또는 CR이라는 압축비가 주어졌을 때도 부피 감소율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압축비가 2.5로 주어졌기 때문에 압축비가 들어가는 부피 감소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비가 들어가는 부피 감소율은 1-CR분의 1, 여기서 CR이 압축비예요. 곱하기 100. 따라서 CR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죠? 2.5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60%의 부피 감소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 과정에서는 부피 감소율 그리고 압축비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